네, 최경영의 정치 본색 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총선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요. 민심의 향방에 관해서 신문들이 관심이 많겠죠? 네, 예. 당연한데요. 보통 이제 총선 한 달 앞두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론조사들 딱 요 타이밍에 맞춰서 많이 하잖아요. 하죠. 네. 방송사들도 한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신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깜깜이인데 사실은 여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잖아요. 특히 총선은 뭐 다 지역구가 달라서 그래서 한번 신문들이 여론을 더듬더듬 한번 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민심 더듬은 신문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좀 민심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한겨레신문 일면 한번 먼저 보시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먼저 뽑았냐면요. 보통 여론조사 하면은 샘플을 한 1000명씩 잡아서 전국을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화면접 조사보다는 ARS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전화면접 조사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수도권만 따로 떼서 1000명 정도의 샘플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여론조사보다는 수도권 민심을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나마 좀 나았다. 그래서 일단 뭐 조사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한겨레가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9일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조사는 세계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안심번호 무작위 추출을 사용했고요. 응답률은 10.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거 우리 유튜브도 원래 중앙여론조사심의원회 이거 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는 없는데 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면 뭐 일반적인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여론조사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방법론이나 뭐 그 정도는 얘기를 또 해줘야 우리가 공신력이 있는 그렇죠. 뭐 어떤 얘기인 거죠. 요즘 언론들이 이 방심이나 방통위 이런 데 눈치가 보여가지고 선방위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뭘 함부로 보도를 못하거나 함부로 뭘 하질 못해요. 그렇죠. 한겨레 우리는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뢰도를 위해서 한겨레 같은 경우 어떻게 나왔다고요? 그렇게 했더니 일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아실 텐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승부처 수도권 정부 심판이 53%, 정부 지원이 41%. 여느 여론조사와 기존의 여론조사 했던 거는 정부 심판론과 정부 지원론이 팽팽했었던 것 같은데 오차범위 밖으로 정부 심판론이 더 크네요. 한겨레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전체를 따지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인천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심판론이 더 우세한 거고 서울은 팽팽하더라. 이게 여론조사에 주목해봐야 할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에서 좀 앞서는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정권 심판론은 서울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오거든요. 전국 평균보다도 확실히 높게 나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심판론이 강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은 민주당이 조금 우세한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수도권이 문제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게 양상이 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경기 같은 경우에 분구 때문에 한 석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60석이 되는 거고요. 서울은 한 석이 줄어서 48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48석이 걸린 서울에서 지난 3번 정도 총선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제일 많이 얻어갔던 적이 19대 때일 거예요. 그때 16석이에요. 지난 총선 때는 21대 때는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8석인가 밖에 못 갖고 갔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론을 돌려보니까 정부 심판론이 47, 정부 지원론이 48이더라. 서울은 팽팽하네. 팽팽한 거죠. 오차범위로 보면 그런데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숫자로만 보면 정부 지원론이 1%포인트가 더 높게 걸린다는 거예요. 모르지 뭐. 모르지만. 그리고 60석이 걸린 경기와 14석이 달린 인천에서는 정부 심판론이
각각 51%와 56%로 정부 지원론이 그러니까 인천이 38, 경기가 37이니까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양상이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종석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호주 대사로 지금 갔기 때문에 그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또 호주 쪽에 있는 저 국민들이 또 시위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보도가 된다고 하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여론조사 조금만 좀 더 소개해드리면 내일 투표한다면 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생각이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34, 상당히 높게 나온 거죠.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 인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생각이냐 이게 굉장히 흥미를 끄는 부분이잖아요.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1%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이 위성정당이죠. 여기가 19, 조국혁신당이 얼마쯤 나왔을 것 같아요? 19.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나오더라고요, 요새. 그러면 19 플러스 19면 36이네. 그러니까 38. 38.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 훨씬 많이 나오니까 그러네. 지금 보수 쪽이나 이런 데서 좀 놀래가지고 고민이 좀 깊다는 건데 개혁신당이 4, 녹색정의가 2, 새로운 미래 1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조국혁신당의 오면을 좀 보여주겠어요. 조국혁신당의 단순 정당 지지율은 7%. 단순 정당 지지도가 7%. 국민의힘이 35, 민주당 35. 이거에 비하면은 정당 지지도는 그냥 물었을 때, 정당 그렇죠. 지지도만 물었을 때는 7밖에 안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이른바 지민 비조 흐름이 아주 뚜렷하다. 이렇게 지금 오면에서 전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은 그래서 비례석 확보에 주력하겠다. 지역구는 안 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한겨레가 전하는 게 이 특정 인물 개파 이익을 위한 불공정 공천이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다 그래요. 이 부분이 민주당이 일종의 이제 민주당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주요 이유다. 지난 한 달 동안의 공천 갈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부정적 영향을 줬다. 국민인 공천에서는 새 인물로 교체가 거의 없는 기득권 공천이라는 평가가 26%. 국민들이 다 뭐 보고 있네요.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보통 뭐 요즘 보수 패널들하고 저도 방송에서 얘기하면 이거 다 뭐 친문에서 옮겨간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한겨레 신문도 전하고 있지만 아니다. 그것 말고 다른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일부 옮겨가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화가 나 있는 유권자들 가운데 일부가 조국혁신당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아마 이게 보수 쪽에서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론조사 방금 말씀하신 이제 조국 혁신당 관련한 부분을 좀 해석을 하면 평론가지 않습니까? 해석을 하면 이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 이제 이 상승 흐름을 탄 거는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 지금 말씀하신 공천 갈등으로 인한 분화가 시작이었던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그 공천 갈등을 불만으로 시작을 해서 조국 혁신당으로 이 갈아타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던 건데 뭐 갈아탄다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의 흐름으로는 가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 야구팀으로 비유를 한다라고 할 때 하나 이글스 팬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내가 뭐 기아 타이거즈를 지지해야 되겠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비슷한 팀으로 가야 되니까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가지만 조국혁신당의 전략은 뭐냐면 정당 투표에서는 우리를 지지하더라도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해 주세요라고 지금 지지층을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누구를 찍을 거냐 여론조사해 보면은 그게 보전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유지가 되면서 민주당 지지율도 지역구에서 누구 뽑을 거냐 하면 유지가 되고 요 구도가 되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상승세를 타고 조국혁신당이 상승세를 타니까 여기에 컨벤션이 좀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좀 이득을 보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조국혁신당이 오르기 때문에 오르는 지지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대한 약간의 불만족. 그게 이유가 뭐든. 그게 본인이 중도층이어서든 그게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이어서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겠죠. 어쨌든 기존의 민주당에 불만족하는 층이 여기에 섞여 들어오면서 이게 컨벤션을 탄 게 흐름이 있는 건데 이런 흐름들을 잘 봐야 되는 게 이런 흐름이 당연히 지금 국면에서는 당연히 조국혁신당에도 도움이 되고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죠. 근데 이런 흐름이라는 거는 애초에 중도층이라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총선 이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양당의 온건 지지층으로 어느 정도는 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끝까지 잘 가져가는 게 민주당 입장은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래서 앞에 얘기로 돌아가면 서울의 이제 그런 지지층의 흐름이나 여론조사 결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이 경기하고 서울이 좀 이 디커플링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마 구조적 요인이 있을 거예요. 집값. 그렇죠.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젊은 층이나 이런 주로 이제 이 30, 40대 층 중에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도 경기도 쪽으로 좀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아니 실제로 2020년 이후부터 그렇죠. 40만 명씩 수도권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 인구가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 한 4, 4, 16, 160만 명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예.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있을 예.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서울에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여전히 서울에 살고 있는 그러한 유권자층의 경우에는 집값이 오르고 하면서 보수화된 측면들이 있다는 분석이 일부에서는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마용성 벨트 이야기하는 게 다 집값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 영향들이 지금 반영이 일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지금 예를 들면은 조국 신당이 지지율이 오르고 조국 혁신당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어, 지역구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어. 요 구도에서만 요 지금 말씀드린 구조적인 요인을 돌파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게 요 여론조사에서 서울에 대한 대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서울에서는 어쨌든 그동안 사실은 서울은 야도다 뭐 이런 얘기도 아주 과거에는 있었고 옛날에는 있었고 해가지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 민주당이 이제 밀리는 과정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이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울 지역 응답자의 49%가 국민의힘을 꼽고 민주당을 꼽은 사람들은 42%.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볼 때는 불안한 수치다. 그렇지. 그런 이제 결과인 것이고 수도권 전체의 응답하고는 좀 흐름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올 것이다. 숫자로 생각을 해보면 122개잖아요. 전체가 서울이랑 수도권이랑. 그렇게 해서 서울이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압승을 한다면 서울에서 몇 개 더 준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이제 8개를 줬고 이번에 뭐 한 7개, 8개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경기 인천에서 7개, 8개를 더 빼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더 빼올 게 없어요. 경기 지난번에 다 완전히 이 민주당이 너무 승리를 해가지고 너무 승리를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까 그 서울의 인구가 고령화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계층적으로 조금 올라갔단 말이지.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수도권이 조금 젊어졌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계층이 서울과 비교했을 때는 좀 낮은 계층, 예, 자산이나 소득이 좀 낮은 계층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그 서울에서 옮겨갔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보수화됐고 서울은 뺏길 것이다. 그것만 생각할 거냐. 아니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돌파 전략이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좀 재밌게 보는 거는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는 완전히 사그라들어 버렸네. 없네요. 거의. 그렇죠. 존재감이. 지금 조국 혁신당의 주목을 받으면서 네. 오히려 살 자리가 더 없어지고 있는 형국인 거죠. 예. 근데 이 네.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초기에 한 3, 4개월 전에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표를 더 잠식한다 그래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 개혁신당을 굉장히 좀 견제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개혁신당과 또 특히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낙연 대표 이야기도 이따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혼합을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런저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쪽이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상당히 생각보다 지금 약화되는 흐름이 한 달 동안 계속된다면 이건 역시 민주당에 나쁘지는 않다. 네. 네. 네, 일단은 오늘 전해드릴 게 많으니까 전해드리고 난 다음에 할게요. 예. 조선일보 일면에도 여론사를 한 게 있어요. 예. 있는데 이것도 전할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조선일보가 최근에 보수 세력, 보수 진영에다가 조국 조심해 계속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조선일보가 예.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 지지율을 민주당하고 합치면은 지금 국민의힘하고 똑같다. 그렇죠. 다 이제 원래 제자리로 다 돌아왔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도 지금 저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근데 저기도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도 나름대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500명씩 5개 지역이 할당을 했다는 거예요. 꽤 샘플 수가 큽니다. 그렇죠. 네.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겨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거의 우리 국민의 절반이 사는 2,500만 명이 사는 지역을 1,000명을 샘플 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샘플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5개 지역에다가 각각 지역에 500명씩 샘플을 잡았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사실은 크게 그렇죠. 샘플을 잡은 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네. 신뢰 수준이 플러스 네. 마이너스 4.4? 예. 그럼 크네. 아니, 근데 그거는 통계적으로는 네. 지금 이제 원래 지역구에 몇 명 사느냐보다는 통계, 그러니까 요 모수가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500개이기 때문에 500개이기 때문에 예, 플러스 마이너스 4.4가 예, 나왔다. 표본 오차는 그렇게 나옵니다. 네. 원래. 예. 그렇게 해서 각 지역에다가 돌려봤더니 네. 지역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근데 각 지역구별로 이거 다 저희가 그 여론사는 전해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흐름으로 보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야권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선 민주당, 비례에선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리 현상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서울입니까? 이거 각각의 지역 5개 지역인데 5개 지역이 서울에 있는 5개 아니냐면은 지역? 아니요, 서울도 아니요. 있고 이제 계양, 인천 저기 계양을 계양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영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어. 제가 5개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예. 얘기 나왔으니까 계양을 그리고 분당갑, 수원병, 양산을, 마포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5개 지역 지금 접점지라고 하는 곳에 별도로 여론조사를 5군데를 각각이 돌린 거예요. 각각이 돌렸더니 이런 흐름이 나타나더라. 근데 사실은 원래는 접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뽑아야 되는데 조선일보는 비례로 제목을 뽑은 거예요. 그만큼 조국혁신당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지역으로 보면 숫자를 그냥 간단하게 퍼센트 떼고 말씀드릴게요. 예. 계양을에서는 원희룡 잠깐만요. 이재명? 원희룡 예. 이재명. 예. 잠깐만. 그 계양을에선 이재명 43, 원희룡 35 이렇게 나왔고요. 예. 분당갑에서는 안철수 40, 이광재 36. 어. 수원병은 박문규 33, 김영진 35. 양산을은 김태호 41, 김두관 39. 접전이네. 마포을은 함은경 28, 정청래 44. 여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났고요. 네, 예. 각 지역별 사정을 저희가 뭐 시간상 다 전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조사를 해서 따로 비례 움직임을 쫙 뽑아가지고 일면에다 조선일보가 저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동아일보도 스윙보터를 따로 조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아일보 예. 일면 보시면은 스윙보터 전쟁, 서울 18곳, 경기 22곳, 인천 3곳. 이 최대 승부처라고 했는데 여긴 별도로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기자들이 그냥 한 거예요. 네, 몇 차례 총선을 거치면서 여야가 왔다 갔다 한 지역만 따로 추출해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네, 서울과 경기, 인천에 이 정도의 스윙보터 지역이 있다. 숫자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18, 경기 22, 인천 3. 여기에서 어느 정도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렇죠. 네. 이걸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향 오면이 흥미롭네요. 경향 오면은 저희 따로 지면은 안 했는데요. 여론조사 한 달 전에 보통 여론조사를 하는데 많이 하는데 총선까지 안 가더라. 왜? 다 여론이 변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한 달 사이에 예.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또 맞다고 보장할 수도 없어. 그렇기도 하고 맞아요. 이게 지난주에 나온 기사들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여론 총선이 특히 어려운 게 대통령 선거처럼 전국이 하나의 지역구면은 사실 그렇지. 어차피 그 똑같은 지역구 대상의 여론조사를 한 번 한 거니까 그렇죠. 그 여론조사는 어느 정도는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한데 물론 그것도 틀립니다만 총선은 진짜 힘들어요. 총선은 여러 지역구에서 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253개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전국을 대상으로 한 예를 들면 정당 지지율 조사하는 거랑은 다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이 정당 지지율 조사라는 거는 전국 지역구에 예를 들면 나오는 득표의 어떤 평균 조사 같은 거지 않습니까? 네. 모든 지역구에 예를 들면 500명 샘플씩 돌려도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사인데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면은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데다가
그 한 달 새에 이 선거에 대한 이슈 집중도가 한 달 동안의 집중도가 그럼. 그 전에 한 1년 집중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왜 완전히 집중이 돼 있어서 하루 반나절만 해도 막 바뀌는 게 이 한 달 동안의 어떤 일이에요.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쭉 설명드린 이 여론조사 결과가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당에서 온갖 전략을 다 들고 나오고 온갖 장군멍군을 해야 될 것이다. 각 당에서 그것을 아주 잘 공격하고 방어할 만한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잘 해설해야 되고 유권자들도 그거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여론조사 흐름 추이로만 본다면 경기 인천은 민주당에게 계속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건 맞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나오는 건 맞아요. 지금 오늘 여론조사 결과 소개해드려도 그 여론조사 그 추이의 그 한 여론조사 점을 찍은 여론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 당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총선 한 달 전 여론조사가 꼭 나중에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경향신문 기사는 또 의미심장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2012년 19대 총선부터 2020년 21대 총선까지 한번 실제 봤더니 한 달 전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2012년 19대 총선이에요. 새누리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했거든요. 152석 단독 과반이니까 152석이고 민주당 합당이 127석, 당시 통합진보당이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3석 이렇게 됐는데 19대 총선 한 달 전만 해도 양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른 변수가 들어가 있던 거죠. 그렇죠. 2016년 20대 총선 박근혜 정부 집권 4년 차인데요. 야당이던 민주당이 한석 차이로 새누리당을 꺾었잖아요. 123대 122였거든요. 그때 총선 한 달 전 한국갤럽이 조사한 거 보면 정당 지지도가 새누리당 39, 민주당이 23, 국민의당 8, 정의당 4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39대 23이었는데도 123대 122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옥새 들고 뭐 옥새 파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네.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때 확 민심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건 경향신문 기사는 한번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예. 그리고 국제연구본고에서 이게 스웨덴 괴텐베르크 대학에서 한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인데 한국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독재와 오토크라타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failing democracy라는 말도 했고 민주주의가 실패하고 있고 독재화되고 있는 흐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해서 일면에 올린 신문은 한겨레가 유일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관련 내용을 다른 데서는 이미 뭐 논쟁이 됐다 그래가지고 좀 적게 보도하거나 관심을 안 가졌던 거 아닌가 또 싶은데 오늘 한겨레 신문이 논쟁이 왜 됐지? 이재명 대표가 이걸 언급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 전에? 예. 그래가지고 이미 다 뭐 맥이 빠졌으니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 올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네, 김민하 평론가 얘기해 네. 주세요. 제가 또 이런 영광을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스웨덴에 있는 대학 소재 연구소인데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 제목이 민주주의 리포트 2024입니다. 여기서 이 그간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게 기사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지수라는 거를 평가를 하는데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이 지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자유 좋아요. 여기서 자유민주주의 좋아하잖아. 근데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 국가고 그렇죠. 1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는 뭐 윤석열 정부니까 1이 나와야죠. 무조건 이거는. 1이 나와야 되는데 0.6이 나왔습니다. 근데 0.6 그러면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179개 국가를 평가한 건데 47위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179개 국가면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여기 포함이 됐겠어요. 47개 47위를 기록을 한 건데 그러면 두 가지 면에서 평가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47위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리고 과거에는 몇 점을 받은 것이냐. 2019년에는 0.78점으로 18위였습니다. 그렇죠. 0.78이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0.6을 받아가지고 47위가 된 거고 2020년에서 2021년 요 사이에는 0.79점으로 17위였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0.6점으로 47위가 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022년이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시작된 해잖아요. 예. 경사스럽게도 예. 0.73점으로 갑자기 내려가서 2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0.6점을 받아서 47위가 또 된 거예요. 2023년 기준입니다. 네. 2024년 보고서는 2023년 기준이고 여기에 아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제목도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된 거냐? 평가가 써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세계에서도 드물게 민주주의가 회복 중인 사례로 소개됐던 한국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과 대규모 시위 이후에 인권운동가 출신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아졌지만 우익 보수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 전임 정권의 노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렇게 하면서 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고 성평등을 공격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 하락세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러면서 맞아요. 예를 쭉 들었어요. 뭐 경찰, 검찰, 감사원을 동원해서 전 정부 인사 처벌하려고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에 대한 공격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방송, 언론에 대한 정부의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지적했더라고요, 언론도. 미디어가 네. 자기 검열하고 있고 기자를 탄압하고 있어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위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 보고 있네. 창피하기도 하고 네. 창피한 수치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더 만약에 후퇴하면 어떻게 될까? 독재로 간다는 거 간다고 가고 있다고 지금 평가한 거 아니에요? 독재로? 그 지금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그러면 슈퍼 민주주의가 요즘에 게임이 있어요. 예. 그 게임에서 슈퍼 민주주의, 슈퍼 지구에서 슈퍼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요. 슈퍼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막 총을 쏘고 막 근데 이게 좀 부끄러운 게 아시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하락한 실체적으로 민주주의가 하락한 국가들이 26%라는데 캄보디아, 홍콩, 중국한테 탄압받은 인도네시아, 미얀마, 한국, 필리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47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넷플릭스에서 그 수리남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이제 유명한 영화인데 네. 수리남에서 항해한 영화죠. 맞아요. 수리남 바로 위인 거죠, 우리가. 수리남이 우리보다 위야. 아니요, 바로 우리가 바로 위에. 내가 봤어. 그런가? 수리남보다 우리가 아래야. 한 단계인가 두 단계인가. 왜냐면 수리남이 올라가고 우리가 내려갔어. 그렇지. 예. 수리남이 올라가고 우리가 그러니까 내려갔어. 우리 수준이 수리남보다 낮아. 그 LDI는 또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지수거든요. 뭐 이게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지수예요. 근데 수리남보다 낮아. 참. 우리는 슈퍼 걱정되네요. 민주주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겨레만 쓰고 다른 보수 신문들이나 이런 데는 안 썼죠. 네,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현실을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네. 우리 현실을 한 번쯤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되게 많이 분노했던 소식 중 하나가 이종석 국방부 장관 해외 출국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나가니 안 나가니 뭐 얘기를 하더니 뭐 출국 금지 풀어주더니 순식간에 순식간에 주말 사이에 나갔어. 공수처에 형식적으로 그냥 조사 한번 받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네. 예.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일요일 날 나갔을까? 일요일 날 왜 도망갔을까? 그리고 그 간 장소 있잖아요. 네. 간 장소도 브리스번이야. 브리스번은 그 대사관에 출장소만 있는 곳이에요. 그 브리스번은 너무 작은 도시야. 근데 그거를 성급하게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입니다. 캔버라. 그렇죠. 공식적인 수도 캔버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항공편이나 이런 거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드니에서 캔버라로 가거나 그렇죠. 캔버라를 좀 기다렸다가 캔버라를 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가려다 보니까 브리스번으로 간 거야. 비행편이 없었나 보네. 예. 그리고 이게 여기에는 무슨 영사관이 있는 게 아니고 대사관 출장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빨리 가는 얘기를 하나를 더 해드릴게요. 네. 이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에 출국했는데 오후 7시 45분인가에 출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전의 단계를 설명을 해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조사를 4시간을 받았죠. 네. 4시간을 받은 다음에 난 4시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출국 금지에 대해서 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 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조사도 성실히 받고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래가지고 해제를 또 해줬습니다.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야 이런 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평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제가 된 다음에 일사천리로 나간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급하게 나가시느라고 제가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동아일보가 그랬죠. 그렇죠. 사본을 들고 출국을 했지. 신임장이 있어야 돼요. 신임장 진본이 아, 진본이 그렇죠. 원본을 아니 해외 대사로 나가는데 네. 그렇죠. 대통령이 신임장을 줘야지 그걸 원본을 들고 나가서 아 저 여기 왔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아그레망은 받았을 거고. 어. 근데 그거 들고 갈 새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해외 파견 대사는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 원본을 주재국 정부에 제정한 이후 제정이라는 건 제출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대사 직함으로 공식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전은 원본을 줘야,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대 국가가 의전이 맞아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신임장을 갖고 왔습니다. 의전을 이걸 줘야 그렇죠. 거기 있는 국가 원수한테 줘야 아 그렇습니까? 오 잘 왔습니다. 이래야 대사 업무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원래 대사가 있잖아요. 원래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대사가 아 그러면은 뭐 돌아오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순서는 그 전에 있었던 호주 대사가 원래 온 다음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인사를 하고 인수인계를 받는데요. 그렇죠. 가면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상황이고 호주 상황은 그렇다 그러면서 일의 그렇죠. 인수인계를 받는다는데 먼저 오고 그렇지. 그렇죠.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먼저 오고 여기서 인수인계 받고 신임장 원본을 받고 그렇지. 호주에 간 다음에 그걸 제출하고 그 다음부터 난 대사야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은 신임장도 없이 사본 가지고 그냥 간 다음에 거기 가서 내가 대사인지 뭔지 좀 애매하지만 주변에 좀 사람들 만나고 하고 있을게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임장 원본을 어떻게 받겠다는 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 있는 대사는 지금 오늘인가 내일인가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 예. 이게 급하게 나가느라고 다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제 왜 이렇게 급하게 내보내는 거야? 브리스톤 같은 경우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호주 교민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럼 시드니 교민들이 그 공항에서 집회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네. 시드니로 가는 것보다는 사람 없는 브리스번으로 가는 게 맞겠다.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아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 공항에 민주당 사람들이 가서 피켓 들고 뭔가의 긴급 행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종섭 전 장관이 이들을 피해서 또 한참 전에 들어갔어. 그렇죠. 네. 이들을 피해서 비공개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갔는지가 없고 뭐 찾지도 못하고 뭐 그래서 막지도 못하고 유일하게 사진을 촬영을 한 쪽은 MBC밖에 없는데 MBC 같은 경우에 미리 들어가 있었더만요. 그래가지고 미리 들어가서 그 상황을 찍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일부러 다 따돌리려고 한 거예요. 취재진이나 뭐 그 항의하는 분들을 다 따돌리려고 한. 아니 근데 근데 우리나라 이게 뭐 호주 대사가 뭐 어디 도망가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내보내야 북격이라는 되는 거야? 북격이라는 게 있지. 대사인데 호주 대사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밝히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부인하고 있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빨리 허겁지겁 내보내야 되는지. 또 우리는 다 의심하고 있지만 근데 그걸 떠나서 왜 이렇게 허겁지겁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다급하다고 이러는 윤석열 거예요? 정부 들어가서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첫 줄에 독재화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직권 남용이 있었거든요. 어뷰즈 오브 파워가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직권 남용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좀 심한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예. 총체적으로 난리입니다. 난리. 경향신문의 경우에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최상병 순직 사건 연루자들 공천, 영전, 수사뭉개고 꽃길. 제목이 이래요. 제목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아니 그런 실제로 상황입니다. 신봉철이랄지 임종국이랄지 또 몇 번 관련 이야기했잖아요. 소식을 다 그렇죠. 전해드렸잖아요. 네. 임종직 전 그 국가안보실 1차장, 그렇죠. 2차장, 2차장. 그리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예. 그러니까 다 공천 받았잖아요. 단수 공천. 그렇죠. 그렇게 써 있고 거기다가 군 내에서 뭐 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 이것도 말씀드린 건데 다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를 들면은 이 승진을 하거나 계속 거기에 있거나 유일하게 지금 이 사건 관련돼 가지고 불이익 받는 사람은 이 박정원 전 대령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은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 강행 이 난맥의 총체 밝혀야 이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사 임명, 공수처 약식 조사, 법무부 출금 해제, 이 대사 출국까지 엿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속전속결식 출국을 위해 법무부, 외교부가 앞장서고 공수처는 거들었다. 의혹투성이 대사 피의자를 이렇게 서둘러 내보내는 배경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쓰면서
대통령실까지 거론되는 수사 외압 의혹도 중차대하지만 그 후 정부의 은폐 축소 행태는 그 자체로 총체적 국정 난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이 모든 거를 이 사설은 거의 뭐 빼놓을 대목이 없습니다. 다 읽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읽지 않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심지어 동아일보도 써요. 동아일보 제목이 이종섭 대사 임명 약식조사 출구 매제 전격 출국 미스터리 똑같은 얘기를 쭉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문들을 제가 쭉 한꺼번에 보여드려 볼게요. 예. 도대체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 자, 한겨레 신문 일면 한번 보여주세요. 있습니까? 예, 한겨레. 자, 저기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최상병 수사 도망가시는 외압 의혹 이종섭 사진을 한번 몰래 봐보세요. 출국. 그러네요. 해병대가 등 돌리고 피의자 저렇게. 이종섭 어딜 도망가? 해병대가 나서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종섭이 출국하는 장면하고 그래서 그걸 일면에서 보도했고요. 경향신문 경향도 일면 머리 기사예요. 마찬가지죠. 피의자 이종섭 결국 출국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항의하는 거 그거 해놨고요. 진짜 이래도 되나? 예. 그리고 그러면 보수 신문들 어떻게 보도했을까? 예.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동아일보 보여드릴게요. 동아일보 동아일보 8면에 이종섭 봐라. 아까 제가 신임장 말씀드렸죠. 사본. 네. 동아일보에 요 사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면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했죠. 일단 그렇죠. 8면이긴 하지만 예. 그리고 사설 얘기는 방금 전에 김인하 평론가가 얘기했죠. 이 전격 출국 미스터리에 대한 비판 사설을 실었는데요. 우리 보수의 본류라고 해야 되나?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조선일보 조선일보 보도는 했습니까? 어디 찾아봐요 좀. 어디 있어요? 저기 저기 있구나. 저 예. 오른쪽에. 뭐라고 썼어요?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의혹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근데 조선일보의 저 편집은 예. 아니 뭐 중앙일보까지 마저 하시죠. 네, 일단은. 중앙일보 어디 볼까요? 중앙일보 16면. 요건 늘 얘기하지만 지면이 쬐끄만해가지고 명품백만큼 그래가지고 지면을 크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쬐끄만한 지면에 쬐끄만한 그 밑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과 중앙이 요즘 참 충성을 열심히 하고 있군요. 네. 예. 조선일보의 저 지면은 사실은 슬픈 지면이에요. 예. 조선일보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네, 이거 왜 굉장히 슬프다. 저희 구석에다가 저렇게 잘 안 보이게 해놨잖아요. 예. 저게 슬픈 이유는 사실은 제가 좀 봤거든요. 예. 토요일자를 봐야 좀 그 슬픔이 느껴집니다. 왜냐면 예. 토요일자에 조선일보 사설을 썼어요. 뭐라고? 뭐라고 썼냐면 네. 제목이 이래요. 이종섭 대사는 법적 문제 해소한 뒤에 부임해야. 제목이 이래요. 아. 근데 이 내용이 물론 우리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종섭 이 전 국방부 장관을 이 수사를 하는 게 과잉 수사라는 내용이 있어요. 과잉 수사다 이게. 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왜? 분노하는 지점인데 이 사설에 대해서 예. 열받는 지점인데 예. 일단 이제 열을 받았고 우리가 열을 받았다 치고 열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씁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대사는 형사 사건의 피해자 신분이다. 대사 임명 때까지 공수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법은 법이다. 굳이 이런 사람을 대사로 발탁해야 했는지 의문이다. 꼭 대사로 임명해야 했다면 공수조사를 비롯해서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해야 됐다. 이 대사는 대통령 신임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려 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출국 안 했으니까. 그렇죠. 토요일이니까. 신임장도 없으면 주재국에 가서도 공식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대통령실은 다시 귀국해 신임장을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공색한 다시 얘기다. 귀국의 신임장 받는다고? 공색한 얘기다. 야. 신임 대사가 출근 조치로 주재국에 제때 부임하지 못한 경우는 처음일 것이다. 이렇게 썼고 왔다 갔다 그리고 비즈니스나 프레지던트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돈만 얼마야? 그렇죠. 그리고 응? 근데 다시 와도 그 국민 세금 또 써도 된다고?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또 뭐라고 썼냐면 앞서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실상 여가부 폐지 수준에 들어간 건데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 대선 공약이긴 해도 정부 부처 폐지는 엄연한 입법 사항인데 그런 입법 절차가 성가시다고 건너뛰는 건 법치가 아니다. 아무리 수사에 문제가 있다 해도 법적으로 출국 금지된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려 한 것도 법치라고 할 수 없다. 이 대사는 언제든 출국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수사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 대사는 공수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현재 부임하게 바란다라고 썼는데 참 논리 만들려고 애썼다.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애썼어. 열심히 예. 했는데 다음날 어떻게 했습니까? 예. 다음날 출국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월요일에 신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배치를 그럼 분노해야지. 예.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왜 아이, 신문에다가 우리말 왜 안 듣습니다라고 쓸 수도 없고 경로나 화를 내는 거는 대통령만 할 수 있어요. 야, 그런가요? 조선일보 따위 뭐 조선일보 잘하던데 뭐.
기관지가 왜 경로는 또 민주당 인사들한테는 경로를 하겠네. 그래서 저런 슬픈 지면이 그래서 나왔다. 이게 과잉 수사라고 하는 거 얘기하면서 진짜 한숨이 푹 나왔는데 지금 뭐 이종섭 장관 소환 조사를 한 번을 하기로 했어. 장관을 직접 압수수색을 하기를 했어. 그러니까요. 한 번도 안 했는데 뭔 과잉 수사야? 과잉 수사. 아니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핸드폰 놓고 갔어요? 핸드폰 놓고 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과잉 수사는 네. 다 어디서 이루어지고 과잉 수사라는 있는 건가? 주장은 네. 대통령 말씀 맞는데 이런 얘기죠. 대통령 생각도 맞는데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한 명이 월북 한 문제 이거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으로 만들었다고 큰 난리를 치면서 다 온갖 탈탈 털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해병대 병사가 대민전 나간다고 그렇죠. 가서 재난에 수색 작업하다가 숨졌어요. 그거를 이걸 덮겠다고 이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들을 벌인단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박정훈 대령이 했던 대로 그대로 그냥 처리했으면 됐잖아. 그래서 경향신문 경향신문 3면 보면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상병 사건 총선 이슈 부상. 어. 여기에 나는 핵심이 있다고 봐. 네. 총선 이슈 부상할 만한 거리야. 이거는 악재 중에 악재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악재 중에 악재를 계속 덮고 있어 지금. 그렇죠. 그 덮으려고 빨리 내보낸 거예요 해외로. 그렇죠. 남아 있으면 계속 나올 거거든 기사가. 네. 근데 내보내는 바람에 더 크게 됐습니다 지금. 음. 이렇게 내보내는 바람에. 근데 야, 보수신문은 그거 시키고. 쓱 하고 어물쩡하면서 구렁이 담 그래서- 넘어가듯이 쓱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영민한 조선일보가 내보내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썼는데 그 말을 안 들은 거죠 지금.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캔버라나 시드니로 가야 되는데 대사가 교민들이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지금 네. 촛불 행동한다 그러고 네. 지금 뭐. 근데 계속 그건 하겠지만 네.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 안 하면은 별로 보도할 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거고요. 네. 일단은 그리고 일단 한 달 동안은 숨어 있으라 그럴 것 같아. 나타나지도 말고 그냥 숨어 있어라. 총선 끝나면 여기 써 있는 대로 다시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 신입장 총선 받으러. 끝나면은- 신입장 받으러. 그렇죠. 그건 상관없지. 총선 끝나고 우리가 이길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에이.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게 이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조선중앙 이렇게 보도했잖아요. 이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을까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조선일보 일면 한번 보이시겠어요? 조선일보 일면에는 뭐가 나왔어요? 민주당, 또- 미성정당 또 비례 색깔- 1번 또 색깔로 나왔어요? 진보당 계열 인사가 네. 조선일보 일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민주 저렇게. 위성정당 비례 1번은 진보당 계열 인사.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라가 또 빨갱이 나라가 된다 그 말인가 보네요. 그렇죠. 사설에서도 종북 세력 국회 진입으로 더욱 시급해진 대공수사권 복원 이렇게 사설로서 비판을 했는데 아. 재밌는 거는 한동훈이 아까 같이 그냥 이종섭 얘기는 토요일자에 쓰고 난 다음에 일요일날 탁 펴버리니까 월요일날 쓰기도 뭐하고 안 쓰기도 뭐하니까 저렇게 조그맣게 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종북은 도대체 몇 번을 쓰는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저 사람 종북인 건 맞아요? 숱하게 많이 썼어. 저 사람 종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가 봐. 근데 조선일보한테 조선일보가 네. 이 똑같은 기사를 한두 번 쓴 게 아니에요. 조선일보는 일배인가? 아. 조선일보의 전략이죠. 그래서 조국은 조국 혁신당은 뭐 범법자들이다 프레임이고 그렇지. 범법자 모임이다 프레임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 묘하게 위성정당이 두 개인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이게 물론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 근데 거기는 이제 범법자 모임이다 이 프레임이고 그다음에 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것처럼 종북 모임이다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이 두 개를 동시 타격을 하려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그렇게 저는 삼으려고 하는 거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면 이 개별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뭐 사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자료가 했으면 나와야지. 그 예.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지 그냥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석기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걸 그 어떻게 해요? 종북이라는 그- 그 정의가 뭐야?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 그러니까 합당한 문제는- 근거랍시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중앙일보 오면 보시면은 예.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 한미훈련 반대한 좌파 활동가. 좌파고 한미훈련 한미훈련 활동 반대했다. 훈련 반대했다 문재인 이거지. 전 대통령이랄지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미훈련 반대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 좌파라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종북 좌파였던 거야?
계속 하여튼 그 뭐 하여튼 보수를 향해서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완전히 빨갱이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상검증 대회를 열었잖아요. 사상검증 대회도 열고. 그러니까 네. 계속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한국논단 이런 데서 정신 차려. 저것들이 정권 잡으면 아니 네. 총선에서 이기면 큰일 나 이런 네.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아까 이종섭 장관 쬐끄만하게 보도한 조선일보 그리고 경향신문이 얘기했듯이 이종섭 장관 문제 이건 정말 총선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떠오를 수밖에 문제다. 없어요. 이렇게 네. 심각하게 바라보는데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요. 누가 그리고 요새 신문 봐? 다 스픽스 보지. 이재명 설마 이찍 총선 네. 화두로 떠오른 막말이 총선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아.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네. 이찍이란 발언 부적절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SNS에서 사과했어요. 네. 사과하기도 했지만 부적절한 발언이지. 당연히 조선일보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얼마나 이런 막말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다 이건 뭐 이재명 대표만 한 거 아니잖아. 솔직히 해놓고 도태우의 5.18 북한 개입설. 아유, 조태우는 거의 뭐. 근데 그분은 본인을 극우라고 하면은 다 고소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못 하겠고. 극우라고 하지 않을게요. 네, 극우라고는 하지 요즘에는 말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팩트만 이야기해. 5.18을 북한 개입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인물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주장을 안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사과는 했어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알았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아니 이팅에. 맨 끝에 기사 맨 끝에 두 문장이 있습니다. 도태우 후보 얘기를 했다고요? 네. 기사 난 못 끝에 봤다. 두 문장- 장해찬 후보 얘기는 해가지고. 장해찬, 남교? 남겨. 네.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다음에 두 문장이 근데 제가 본 버전과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두 문장이 있습니다. 두 문장. 그 이재명 대표 이직 발언은 부적절한 것 같고 이낙연 대표도 이재명 민주당은 호남 정치인의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합니다. 이거 어제 MBC 뉴스데스크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은 호남 정치인의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광주에서도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굉장히 모욕적이에요. 호남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야. 이건 가령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들한테 야 흑인이니까 흑인만 찍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어떤 자신은 호남 출신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렇죠. 그러니까 경북이니까.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 자유, 평화, 평등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걸 개혁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호남 정치의 그거는 뭐 싹을 자르고 그렇죠. 있다. 근데 호남 정치인의 싹을 자르고 있다라는 거는 호남의 민심을 자극해서 역지역주의를 지금 유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구시대적인 겁니다. 옛날부터 이건 정말 구시대적인 거예요. 옛날부터 이런 식의 발언으로 재미 본 사람 없었어요. 호남에서. 이거는 아니, 호남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건지. 아까 우리 여론사 결과 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지만 지지율이 1% 나온다고 아까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다음에 마지막에 다음 주제 재밌는 주제. 그래 재밌는 주제인데 시간이 많지 예, 않아서 한 최대한 6분, 김민하 평론가께서 5분, 6분밖에 안 남았어요. 팩트하게 예. 정리를 좀 해주시면 또 이런 좋겠어요. 영광을 안게 됐는데 또 민생 토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생 토론 얘기 또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경향신문이 또 욕을 했습니다. 민생 토론에 대해서 욕이라고 하면 안 되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예. 경향신문 오면 보면은 두 달여간 전국 17번을 또 순회를 했다. 여당 선거운동 선봉에서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는데 네. 수도권 집중적으로 했네.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쭉 어. 보시면은 호남은 하지도 않고 강원도 하지도 않고 충남 찍어서 경북, 영남으로 이렇게가 그렇죠. 내려갔잖아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개발 얘기고 포퓰리즘 얘기고 뭐 이런 얘기 쭉 말씀드렸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오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 6면을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한 것처럼 지금 보도를 했어요. 이것은 민생 토론에 난 계속 하겠다. 왜냐면은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홍보를 공급자 중심으로 했는데 그래서 보도자료나 올리고 부처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식으로 홍보가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우리가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뭘 수요자 중심 주장을 하면서 아니 지금 공급자 중심으로 자기로 하는 지금 게 공급자 아니야? 중심인데. 그렇죠. 주장을 네. 하면서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연중 계속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하다가 안 할 거예요. 총선. 근데 이제
지쳐가지고. 근데 이제 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그리고 뭐 정책 연구를 강화해라 뭐 민생 앞에 여야가 어디 있으며 진영이 뭐가 중요한가 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을 야당이 관건 선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박이다라고 해석을 한다. 이 기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렇게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이거를 사실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 새삼스럽게 왜 하느냐. 동아일보가 재밌어서 그래요. 동아일보 1면에 보면 동아일보 1면을 보여주시면은 갑자기 GTX 연장 공약 받죠? 총선 틈탐 기획부동산 이래가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사 내용이 기니까는 다 설명드리기 어렵고 기획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뭐냐면 어디 산이나 깎아지른 절벽에 있는 무슨 산이나 5년도 같이 보여주세요. 예, 맹지나 들어갈 길이 없는 맹지나 이런 데를 지분을 막 쪼개가지고 파는 거예요. 파는데 저거 취재 내가 옛날에 많이 했네. 그렇죠. 이게 그리고 때 되면은 보도가 많이 나와요. 네. 그렇게 막 쪼개가지고 지분을 나눠서 파는데 예를 들면은 뭐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그렇죠. 네. 1억 정도 뭐 예를 들면 시가 1억 정도 나오는 땅이다. 그 뭐 클 테니까 지대가 클 테니까 1억 정도 나오는 데인데 여기가 여러분이 모르는 개발 정보가 있어가지고 나만 아는 정보여가지고 한 여기가 한 10억 정도 될 겁니다 앞으로 10억 정도 될 건데 내가 한 5억 정도에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지분을 쪼개가지고 맞아요, 파는 형태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나만 아는 정보라는 게 뻥이어가지고 그 나중에 가면은 산 사람만 이게 바보 되고 여기 개발도 되지 않고 계속 이게 전화로 돌리더라고요. 그렇죠. 저런 다시 업체들이. 팔 수도 없다. 이 개념이 기획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이 기획부동산으로 사기를 치는 분들이 2억이 개발된다고 대통령이 얘기했다. 왜냐하면 민생 토론회 한 거 봐라. 여기 GTX 뚫린다 그러고 난리가 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래서 명분이 있네. 기획부동산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기꾼들에게 명분을 주고 있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기획부동산 때문에 민생 토론회 때문에 기획부동산이 기승이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썼는데 동아일보가. 그렇죠. 동아일보. 근데 요 기사 자체에 요런 얘기가 있지만 사설이 제가 볼 때는 더 하이라이트다. 재밌어요. 그래요? 사설 제목이 총선 앞 개발 정책에 떴다방 기승 사기 투기 철저히 막아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내면서 이에 편승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쓰면서 사례를 좀 쭉 얘기를 했는데 사례는 제가 지금 대강 얼개를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은 호재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의 화법을 닮았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그린벨트를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인천에서 출발해서 노래 한두 곡 들으시면 바로 서울 등의 발언으로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부동산 사기 투기 세력들이 이 같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근거로 내세우니 나중에 사기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의 약속과 달리 총선 이후에 모든 개발 정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해요. 상당수가 재원 확보 방안이나 법률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될 수 있다. 부동산 사기와 투기를 엄단해야 될 정부가 확실하지 않은 호재를 앞세워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떴다 방식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 말 한 사람 다 누굽니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기획부동산의 몸통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한겨레신문 사설도 제가 하나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급행철도는 반드시 추진, 민생물가엔 개선 기대. 이 뭐냐면 가장 지금 현안은 장바구니 지금.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잖아요. 예. 사과 하나를 5,000원. 어제 저도 마트에 갔다가 정말 겁나가지고 만 못 원 사겠다는 이야기가 생각을 만 많이 원 이야기가 했는데요. 나오더라고요. 예.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2월이 지난해 같은 달에 견자 3.1% 올랐는데요. 신선과일은 41.2, 신선 채소는 12.3%가 치솟았다.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오는 게 어제 오는 일이 아니다. 근데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7일 날 한 걸 들어보면 뭐 이게 다 이상 기온이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럼. 근데 할과일 출하 전까지 어쩌라고.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다. 이 송미령 뭐 예전에 기자였던 거 아닌가요? 네. 그 장관 아니고요. 송미령 장관은 네. 기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만 18번이나 민생 토론회 열었는데 과일값, 채소값 등 진짜 민생 문제는 방치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신공항, 뭐 GTX 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발언을 봐도 영세 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를 견디기 힘들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힘들다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지 뭐 대안을 내놓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인식 가지고 제대로 민생 챙기겠냐. 진짜 민생 해결에 나서달라. 이게 사설의 제목이에요. 부유층이 사과 못 먹겠습니까? 결국 네. 사과 못 먹는 거는 저소득층이고 지금 먹을 거 비용 줄이는 거 다 저소득층이거든요. 사과 최근에 먹어봤어요? 못 먹고 원래 과일 잘 안 먹는데 요새 하도 비싸다 그러니까 먹고 싶어 죽겠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제대로 할 일 안 하고 사과드립니다. 민주주의 퇴행하고 독재로 가고 있다고 외국 기관에서 평가받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장관 어디 해외로 막 도주 그렇죠. 주랭랑치게 빼돌리고 슈퍼민주주의입니다. 슈퍼민주주의. 근데 수리남보다 낫다. 수도권 민심은 슈퍼민주주의다. 예. 수도권 민심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이다. 예.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하는. 서울에 10억 이상 아파트 가지신 분들은 또 살기가 괜찮으신가 보죠. 뭐. 예. 그게 슈퍼민주주의. 사과 마음대로 드시나 보나. 아니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요? 이건 그분들도 예, 그치, 힘들 거야. 우리가 이거 비하하는 게 되잖아요. 절대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요. 뭐 힘들겠죠 다. 예. 다 힘듭니다.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광고 보시고 2부는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 1호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 국민들이 오는 40 총선에서 종이 짱돌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분입니다.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 1호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장식입니다. 그 수석 대변인이면 그 올라갔어요. 밑에 또 대변인이 또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뭐 밑에라기보다는 대변인 역할을 하시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손들고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대변인 엊그제 임명을 했는데요. 예. 한겨레 부편집장을 하셨던 김보엽 기자. 김보엽 기자. 예, 잘 아시죠? 예, 정치부 기자도 꽤 하셨기 때문에. 오래 하셨죠. 방송 예. 출연도 좀 잦으셨고 했는데. 머리도 굉장히 하얀. 예, 맞습니다. 예. 김보엽 기자가 들어오셔가지고 대변인을 맡아서 본진을 지키고 계시고요. 저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송하고 이렇게 역할을 좀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면 처음에는 본인들이 그냥 본인들 돈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뭐 맞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정당 공식적으로 등록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당대회는 했지만 창당대회까지 회의록까지 다 첨부를 해서 선관위에다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당 등록증이 나와야 그때부터 계좌, 또 그다음에 돈 쓸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통로가 열립니다. 후원 계좌도 그때부터 가능하고. 후원 계좌는 창당준비위원회 때부터 할 수 있어서 오히려 후원 계좌는 열렸는데 예. 실제로 정치자금을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거는 정당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치자금 지출이 안 되는 거군요. 예, 돈은 들어오는데 창당준비위원회 활동에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다들 각자 알아서. 네. 예. 뭐 주말에 오겠거니 생각하면서. 예, 상근하시는 분들 급여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계기로 근데 가신 거예요? 조국혁신당은? 저는 뭐 사실 그 출마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출마 당했다. 예. 왜냐하면 정말 그냥 가만히 뒀으면 조국 그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사람은 학교에서 학생 가르쳤을 거고 그렇죠. 저는 지금도 마이크 앞에 있었을 겁니다. 예. 뭐 언젠간 정치를 할 수 있겠다. 과거에 저도 뭐 정치 플레이어로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보 정당에서 언젠간 정치를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 생각까지 안 했다라고 하면 뭐 거짓말일 거고요.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1월 11일 날이 지역구 출마를 하기 위해서 사퇴해야 되는 공직자 사퇴 시한이었고 방송 진행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강남 쪽에 우르르 공천받고 있는 TV조선 신동국 앵커라든지 이런 분들 전부 다 신동국, 박정훈. 작년 12월 달에 전부 다 사퇴 회사 그만두셨잖아요. 뭐 그러면서 뭐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는 순장조가 되더라도 MBC에서 8월 9월 달까지는 방송을 할 수 있다 적어도. 그러니까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진이 교체되는 시기니까 교체가 되면 KBS처럼 탑다운으로 위에서부터 그렇게 쭉쭉쭉 날아가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그래도 그때까지는 제작진이랑 우리가 순장조가 되더라도 9월 달까지 진짜 열심히 해보자. 나 MBC 옆으로 이사한다. 당신들도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방심위의 이 뭐 좀 무도한 압박 때문에 그렇죠. MBC에 네. 부담을 줄 수 없어서 제가 2월 8일 날 그만뒀고 그 음. 이후에 실제 1월 말에 하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2월 8일 날 마지막 방송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전후해서 조국 대표가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 당신은 신당이었죠. 조국 신당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기동할 것인가. 다른 정치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등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두 분이 일치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일치했습니다. 처음부터. 예, 네. 일단 처음 만나서는 이 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노회찬 대표의 제7공화국을 이야기했고 조국 대표는 본인이 DK 눈물이라는 책에 썼던 예. 사회권이 보장되는 선진국주의가 이게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그거죠. 예, 같은 얘기입니다. 노회찬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인 거죠. 예,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예. 진보의 미래에서 마지막에 예. 말씀하셨던 유러피안 드림 예. 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제 사회권이 보장된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선진복지국가로 가자. 선진복지국가로 가자. 강소복지국가로 가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쾌속선처럼 전투정처럼 움직이는 기민한 강소정당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제 정당과의 관계, 다른 정당과의 관계에서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는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합당은 안 한다. 예, 연대연합 정치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합당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보 개혁 정치의 왼쪽 날개를 재건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조국 대표께서 제가 없는 뉴스하이킥에 나가셔서 첫 라이브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서 정의당을 대체하는 진보적 강소 정당을 지향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정의당을 대체하는. 예, 딱 워딩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노회찬 심상정이 있었을 때 정의당이 뭐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그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좀 안타까운 점들이 많은데요. 정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특히 저는 정의당 보면 본인의 신념과 이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정치할 수 없죠. 예. 그런데 정치적 객관적인 수치 분석을 넘어서서 저는 국민들의 마음의 지도를 잘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마음의 지도 안에 정의당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예. 이런 걸 좀 들여다봐야 되고 지금 국민들의 마음의 지도 안에 어차피 정치는 이성과 감성이 같이 결합된 그렇죠. 종합예술의 영역이거든요. 예. 국민들의 마음의 지도 안에 본인들의 정의당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 국민들의 마음의 지도 안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조국 혁신당이 각 정당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봐야 국민들에게 귀 기울일 수 있고 국민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마음의 지도보다는 본인들이 가야 할 이념의 지도만을 나침반 삼는다면 엇나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 면이 사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정책들이나 어떤 방향성에서 궤를 같이 할 겁니까? 특히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그쪽이 이제 가장 크겠죠. 아무래도. 가장 크죠.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첫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네.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날을 함께 준비하자. 이게 무슨 굉장히 종교적이네. 예,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4월 10일 총선의 가장 중요한 전선이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정치 세력에 대한 선택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더 기동적이고 빠르게 전투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 부분에서 공유하는 점이 있고 기동 방식에서는 이미 저희들은 창당 전부터 또 창당을 할 때도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검찰 독재 조기 종식. 네, 실질상 사실상 조기에 종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 비전과 언어를 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진영 전체가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워낙 큰 정당이니까. 예. 이런 면에서 같은 전선에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회권이 보장되는 선진복지국가라는 이야기. 경제적인 거요? 예. 경제사회적인 부분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러한 지향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사실은 천천히 좀 육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러한 사회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또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조금 더 앞서서 제시하고 예인선처럼 앞을 좀 끌고 가고 기관차처럼 한국 사회 가치의 방향 사실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그 가치와 사회적 지향이 선진복지국가 지향으로 국민들 모두가 조금씩 움직여가지 않으면 생각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힘들게 사는 거죠. 예. 그냥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가 아니라 국민들의 가치와 지향이 변화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가치와 지향이 변화된 국민들이 또 한 정치 집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 또한 정치 집단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로 법조인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 조국, 박은정, 차기군, 맞습니다. 신장식 법조인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권 이야기하시고 경제적인 어떤 이슈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앞으로 뭔가 보강이 됩니까? 아니면 네. 근데 예. 워낙 예. 그 뭐 박은정, 차교근, 신장식 예. 뭐 등등등 조국까지 포함을 그렇죠. 해서 예. 워낙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고 그 피해자의 당사자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는 저희들이 구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앞에서 싸울 수 있는 오늘 또 잠시 후에 또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또 입당을 그래요? 하십니다. 누구예요? 영입 인재는 아니지만 이거 그냥 말 지난번에 네. 먼저 얘기했다가 혼났어요. 10시에 예. 입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10시 이후에 말씀하시면 되겠네. 아 그렇습니다. 예. 10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0시가 지나면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영입 인재 2호가 누굽니까? 이혜민. 그렇죠. 구글 15년 예. 시니어 프로덕트입니다. 예. 지금 스톡옵션 수십억을 던지고 포기하고 편도 끊고 오신 분이에요. 예.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되는 거 보고 열받아서 오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김선민 이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원장 하셨고요. 예. WHO 국제기구에서도 일하셨던 의사예요. 예. 그런데 그런 그 고위직에 계시다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가서 진폐증 환자들 돌보고 계시다 이쪽으로 나오셨어요. 예. 저는 이날 그 김선민 영입인재 들어오실 때 굉장히 가까운 지인, 정치적으로는 또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 그분이 저한테 텔레그램을 보냈어요. 우리 김선민 선생님 잘 좀 챙겨달라. 너무 고마운 분이다. 왜 그랬냐면 이 친구 아버님이 태백 광부 출신이시고 30년째 진폐증으로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주치 선생님.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선한 분이니 신장식이가 좀 잘 돌봐주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하겠다. 맥락이 다 이게 사회권과 관련이 있긴 그럼요. 예. 그다음에 서왕진 기후환경 전문가잖아요. 예. 그다음에 김준영 외교안보. 그렇죠. 즉 지금 8명의 영입 인재 중에 4명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피해 당사자이자 가장 선두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나머지 4명은 과학기술, 보건의료, 기후정의, 외교안보 정확하게 우리 혁신된 조국의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조국이나 박은정이나 차규근, 신장식이 국회로 진출을 하면 뭔가 그들만이 알고 있는 디테일한 팩트를 가지고 과거의 사건들, 고바사주 사건이든 뭐 법원주착이든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고 예. 보고요.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예,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예. 요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예. 그 차교근 박은정 두 분이 그 영입식을 했잖아요. 목요일 날인가요? 7호, 8호로 영입식을 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11시부터 했으니까 11시 반쯤 끝나서 하는데 야, 조국 대표랑 저랑 차교근 박은정 이렇게 네 명이 한 테이블에 어떻게 앉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와, 우리 법사위 치열하겠는데요? 누가 그러겠네. 들어가죠? 한 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 전 법제처장도 계세요. 김영현 전 법제처장도 그러네요. 계세요. 예.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고 김영현 법제처장도 있네. 예, 전 법제처장도 계세요. 아, 우리 법사위 치열하겠는데요. 그랬더니 박은정 검사님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잖아요. 조근조근 말씀하시죠. 조근조근. 예.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 실력대로 하는 거죠. 검찰 내부의 내부 규정과 관례와 관습과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거가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부승찬 과거에 국방부 대변인 했던 분 같은 경우에 뭘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그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못 짚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박은정 검사랄지 뭐 이런 분들 뭔가 있을 것 같아. 네. 뭐 네. 저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직 뭐 저희들이 사실 같이 앉아서 예. 작전을 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큰 방향을 공유하고 예.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국혁신당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실력대로 하는 거죠라고 박은정 검사가 그렇지.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죠. 뭐 하나 갖고 계시는구나. 뭐가 준비된 게 많구나. 그렇죠. 주장이 아니고 팩트가 하나 나오면 예. 상황이 뭐 180석이 아니고 200석이 아니라도 훨씬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상황 들면 자체가. 이런 겁니다. 차기군 본부장님이 어제 그 다른 언론에서 인터뷰하는데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출국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서 또 외교부에서 몰랐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출국 금지된 걸 몰랐다. 그렇죠. 공수처. 예, 본인이 그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본부장을 하셨으니까 그분을 그렇지, 너무나도 그렇지. 잘 아세요. 네, 맞아요. 보도자료를 낸답니다. 출국 금지된 사람들이 누군지 한 장씩 그래서 보도자료가 아니라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다 관계기관에다가 이번 달 출국 금지된 사람들 다 알려준대요. 송부는 해주는구나. 예, 다. 법무부든 어디든 간에. 예. 그리고 이거는 외국인 정책본부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어디 소속입니까? 법무부 소속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수사기관이 이 사람 출국 금지해 주세요. 그러면은 출국 금지 처분을 내리는 처분청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법무부에 지금 인사검증 관리단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민정수석실에 있었는데 그 선진 법제를 도입하겠다라면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로 가지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사검증도 법무부 장관이 하고요. 네. 출입국 금지 처분도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고 몰랐다. 대통령실은 말이 안 몰랐다. 되는 거죠. 대통령실도 몰랐고 네. 법무부 장관도 인사검증관리단에서도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말 안 되네. 말이 안 되는 거고 거짓말이거나 만약 진짜 몰랐다면 대한민국 시스템 다 무너진 겁니다. 그렇죠. 붕괴가 된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게 이제 차규근 본부장님이 음.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어제도 빛이 나시더만. 인천공항에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이종섭 전 장관이 비행기를 브리즈번행 네. 비행기를 탔냐 안 탔냐 이걸 가지고 아니 근데 굉장히 왜 브리스번으로 갔을까요? 시드니 가면은 데모하러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왜냐하면 시드니에는 이미 그 교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 예, 1890 몇 년 이후에 죄수가 호주에 오는 것은 중단됐습니다. 100한 몇십 년 만에 네. 한 분이 오시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분들이 집회 시위했잖아요. 근데 시드니에는 교민들이 많이 살거든요. 많이 살아. 브리즈번이나 캔버라에는 특히 캔버라 그 수도이지만 그렇죠. 저도 캔버라 가봤거든요. 네. 절강 같은 곳입니다. 아. 예. 그냥 진짜 행정 수도예요. 그렇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예. 근데 브리즈번이나 캔버라는 뭐 직항도 별로 없지만 여기는 교민들이 수가 적거든요. 시드니에 비해서. 대한민국 대사가 한국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네. 대한민국 교민들 본인이 가서 보호하고 감싸야 될 교민들을 피해 다닌다?
거기에서 또 이제 만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위주로 이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시겠죠. 그렇게 또 어레인지를 많이 할 거고 호주 대사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호주 대사를 보내버리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 않을 것이다. 한 달 정도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된다. 아니 저는 이런 생각 자체가 좀 이상하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좀 의견이 다른데요.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네. 주술의 영역이고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예. 그냥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걸 모르면 정말 그거는 주술의 영역, 본인의 신앙과 같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낼 수밖에 없는 더 큰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어떻게든 시간 끌어야 된다. 네, 이 보낸 시점이 이종섭 전 장관의 지금 뭐 호주 대사죠. 호주 예. 대사의 핸드폰이 공수처에 의해서 포렌식이 되고 포렌식 된 결과가 MBC 등에 의해서 단독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수사 참 잘했다. 발표하자라고 하기 한두 시간 전에 예. 800번대로 시작하는 이태원로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전화가 왔다라고 그렇죠. 하는 결과가 보도가 됐어요. 포렌식에 다 나온 그러면서 결과입니다. 그 전 장관 스탠스가 확 바뀌었죠. 확 바뀌죠. 예. 그러면 이종섭 대사가 조사를 받으면 검사가 제가 공수처 검사라면 뭘 묻겠습니까? 누구한테 전화 받았어요? 이거부터 물어야죠. 그렇죠. 전화해서 무슨 얘기 하던가요? 그렇죠. 그리고 전화한 사람과 이 사람을 따로 분리신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습니다. 예. 누가 거짓말을 했고 누가 진실을 이야기했고 교집합은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 그렇게 전화를 했으면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전화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 전화 받은 사람은 이종섭 장관한테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그렇지. 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이 핵심 고리는 누굽니까? 이종섭을 고리로 해서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부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팩트체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핵심 고리인 이종섭을 빼지 않으면 대통령실이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막론하고 보내버린 거 아니냐. 이거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그러네요. 야, 좀 조용해질 때까지 너 좀 나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조용해질 수 있는 사건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호주 대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꼭 이쪽에서만 고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종섭 장관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그걸 회수했을 때 경찰 쪽에서도 뭔가 전화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고요. 예. 이게 그 군인권센터에서 예. 폭로한 녹취가 이렇게 공개한 녹취를 제가 그 뉴스 하이킥 진행할 때 그 예. 녹취를 한번 같이 들으면서 녹취록을 보는데 경북경찰청 수사팀장이 해병대 수사단의 단원이 경북경찰청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녹취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거 수사 자료 넘길 때 1시간가량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 자료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게 외압이 들어올 수 있으니 예. 우리 최상병 젊은 우리 군인이 우리 후배가 죽었습니다. 어떤 외압이 들어와도 꼭 제대로 수사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넘긴 거예요. 수사단원이 경북경찰청에 가서 예. 수사 담당 실무자에게.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쭉쭉쭉 대통령실에부터 나와서 수사 자료가 국방부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해병대 수사단의 단원이. 네. 그러니까 경북경찰서 수사팀장이 웁니다. 40대 50대 남자가 꺽꺽꺽 하고 울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외압이 있을 수 있다고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제대로 수사해 주십시오 하니까 대답을 못하고 울어요. 울음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배님, 마지막에 선배님, 저 해병대 몇 기인데 선배님 해병대 몇 기라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고 필승 해병대 이렇게 전화를 끊습니다.
이런 녹취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엄청 그 신경을 쓰는 게 이 당시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 나가 있던 경무관도 치안감으로 승진시켜서 본청 핵심 보직국장으로 가 있고 그렇죠. 경찰대 출신의 치안감인 경북경찰청장도 지금 본청으로 가 있고요. 국장으로 가 있고 경무관인 경북경찰청 노모수사부장은 경기 북부청으로 수사부장으로 이게 다 이제 꽃길 파티예요. 다 승진 인사했죠. 그러니까 예. 경찰 라인 전부 다 승진 인사 시켰고 그다음에 임종득 당시 2차장 예. 단수공천으로 국회의원 출마시켰죠. 그것도 그렇죠. 굉장히 국민의힘이 유리한 곳에 예. 당시 신범철 국방부 차관 이 양반도 국민의힘 단수공천돼서 출마했습니다. 그렇죠. 문자 주고받았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또 이종섭 전 장관은 그 호주 대사로 좀 나가 있어라. 그렇지. 이렇게 했죠. 김계현 전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은 물러났지만 거의 같은 비슷한 곳에 비슷한 그 보직에 가서 뭐 강등되거나 책임지지 않아요. 아직도 해병대에 그대로 있습니다. 임성근 일사단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죠. 이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심한 비유를 하자면 공범들은 서로를 보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같이 나쁜 짓, 그 남자들이 예. 그런 거 하잖아요. 같이 나쁜 짓 네, 하고, 고등학교 때. 예, 고등학교 때 같이 나쁜 짓 하고 서로 네. 입틀막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공범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뭘 챙겨주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을 너무 대놓고 하세요. 그리고 저 위에서부터 이 밑에 경찰들까지 다 하고 있어요. 예, 다. 그러니까 다 하고 있어.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현장 지휘관들만 지금 기소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장 지휘관들만. 현장 지휘관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중위, 대위 뭐 이 정도인데. 물론 현장에서의 책임들이 있겠죠. 예, 있을 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명하복의 구조에서 야, 그 구명조끼 입지 말고 해병대 빨간 티셔츠 예. 잘 보이게 그렇죠. 사진도 해라. 찍고. 사진도 제대로 좀 찍게 해라. 이거를 현장 지휘관이 어떻게 거부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현장 지휘관들만 지금 법정에 세우려고 하고 음. 나머지는 경찰이고 국방부 해병대 라인이고 전부 다 승진을 시키는 거는 이거는 같이 나쁜 짓 하고 서로 도와주자 이렇게 국민들은 보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분명히 이슈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조국 혁신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죠.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좀 비슷하게 나오면서 그걸 합치면 국민의힘의 비례정당보다는 좀 높은 그런 예.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심지어는 오늘 아침 여론조사 몇 군데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그렇죠. 여론조사 꽃도 그렇고 몇 군데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그 1등으로 나온 데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아, 또는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물론 더불어민주연합이 아직 이름이 익숙치 않고 그렇죠. 그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라인업이 다 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국민들이 뭐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객관적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 조사에서는 심지어는 조국혁신당이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높게 나온 조사들도 오늘 나왔습니다. 사실은 두려울 정도의 상승세. 어쨌든 수치와 관계없이 모든 조사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상승 추세다. 우상향하고 있다. 예. 라고 하는 것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좀 싸워달라. 라고 하는 바람들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혁신당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잖아요. 네, 윤석열 맞습니다. 정부에. 그래서 개혁신당 쪽으로 많이 표가 갔었는데 갔죠. 두 자릿수까지 갔습니다. 예, 지지율이 갔었는데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검찰이랄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가 확 떨어졌어. 무뎌졌어요. 예. 그리고 예. 실은 이낙연 전 대표와 지금 새로운 미래죠. 그렇죠.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총선 목표가 예. 민주당 발목 잡기. 민주당을 갈아치우겠다가 총선 예. 목표잖아요. 진짜 민주당, 뭐 가짜 민주당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이재명의 민주당은 가짜 민주당이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진짜 민주당이다. 저는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니 윤석열 정권 심판이 우선이지 네. 어떻게 이제 민주당 갈아치우기가 이번 총선의 목표일 수 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총선 한 달 앞두고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가 새로운 미래랑 이준석, 이낙연 두 분이 하면서 네. 그 윤석열 정권의 이건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아, 윤석열의 피해자였어요. 이준석은. 그렇지.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인기가 좋았거든. 네. 윤석열의 피해자. 네. 어찌 보면 굉장히 내부자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 집단이 어떤 무도하고 무능한 행태를 보였는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타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가 그쪽으로 갔었는데 그렇죠. 지금 윤석열의 피해자다라고 하는 포지션이 없어졌어요. 음. 이낙연 전 대표와 한번 이렇게 같이 예. 했다가 일주일 만에 떨어지면서 그 이재명 갈아치우자라고 하는 선거 목표를 가진 세력과 붙었다 떨어지면서 지금 완전히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성으로 피해 당사자로 놓고 보면 조국, 박은정, 차규근 아니, 저까지 그리고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아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 태평양에서 또 낚시도 하고 좀 쉬셨잖아요. 아 갈치 큰 네. 거 잡으셨더라고. 큰 거 잡고 뭐 이렇게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한 2, 3년 동안에 뭐 하셨어요라고 물어보면 별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단 이야기를 네네. 좀 더 하면 네. 이게 지금 순번 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어떤 국민 경선 같은 거 합니까? 예, 투표 같은 합니다. 투표 예. 같은 거예요? 예,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4일부터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 지금 이제 이 당원들은 투표권을 가진 당원은 어제로 마감이 됐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오늘부터는 많이 입당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입당을 하시더라도 곧바로 투표권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아. 국민선거인단에 참여를 해주셔야 예. 투표권이 부여가 되고요. 예. 14일부터 16일까지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당원 플러스 국민선거인단. 아, 국민선거인단. 국민선거인단은 나 하고 싶다 그런 사람 하고 다. 싶다 하는 사람 다 들어올 수 아, 있는 거죠. 그래요? 예. 당원 플러스 국민선거인단의 투표로 17일, 18일 투표를 하고요. 예. 18일 날 저녁에 밤에 투표가 6시에 마감되면 9시에 예.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오늘까지 지금 영입 인재들을 비롯해서 또 다른 분들도 영입 인재가 아니더라도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되고 싶다라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하고 계세요. 이미 아, 공지가 돼서.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예요? 11일까지고 예. 신청을 하시면 예. 20명을 추리는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선 예. 20명을 추려내고요. 공심위에서 20명을 추려서 20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17일, 18일 날 있는 거고 이 투표를 하기 전에 14일부터 16일까지 국민선거인단 그러면 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이 함께 투표를 해서 결정됩니다. 이게 근데 저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으신 이제 신양식 변호사는 상관없겠죠. 아이고 아닙니다. 안 상관없습니다. 아니 저기 다른 분들 아까 뭐 이렇게 그 과학하셨던 분들이나 뭐 이런 네, 분들 네, 같은 네. 경우는 약간 불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예. 특히 인재영입으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이 정치 경험이 없는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예. 없는 분들이잖아요. 네, 정책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예. 예. 싸우려고 들어오시고 정책하려고 네. 들어오신 분들이라서 예.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본인들이 열심히 입당도 권유해야 되고 국민선거인단으로도 많이 모셔야 된다. 많이 안내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조금 늦게 하셨어요. 근데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 금요일, 네. 목요일부터는 좀 부지런히 알리고 있고요. 예. 저도 정말 저는 뭐 사실 쉽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민주당에서 정당 생활을 하다가 입당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이 비례대표 출마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런 그 여론조사 경선이나 선거인단 경선에 매우 최적화되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네. 하루 이틀 해본 분들이 아니세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저도 많은 분들의 압도적 지지를 좀 받아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국민선거인단에 많은 우리 스픽스 네. 정치본색 청취자 여러분들도 14일부터 16일입니다. 14일 등록해 주시고 예. 17일, 18일 투표해서 예.
예, 선거운동 좀 하겠습니다. 신장식 꼭 선택해 주십시오. 남자도 2표, 여자도 2표, 4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남자 2명 선택할 수 있고 여자 2명 선택할 수 두 있습니다. 명씩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두 명씩. 예,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뭐 한 사람은 인지도 높은 사람, 한 사람은 뭐 정책적인 사람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할 수도 있을 것 그렇게 같고. 찍으면 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 왜냐하면 예. 조국 혁신당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 그렇죠. 예. 한 사람은 인지도 높은 사람, 한 사람은 정책 잘하는 사람 뽑으면 제가 빠진다니까요. 아 그렇게 되네. 또 예, 남녀 각각 2명씩. 예, 예. 야 이거 자체가 또 사람들한테 그 참여하면서 재미죠. 어떤 예. 재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예. 내가 만든 게 재밌죠. 내가 키우고 내가 만든 정당, 네. 내가 키우고 내가 만든 정치인이 뿌듯하거든요. 그 사람이 잘했을 때. 지금 10시 넘었으니까 10시 2분, 10시 3분 돼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오늘 이제 입당하시는 예. 분은 우선 본인이 인재 영입이 이미 끝났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윤석열 검찰 독재와는 반드시 최선도에서 싸우겠다. 이규현 전 검사 입당하십니다. 이규현 검사 입당하시는구나. 이규현 네. 검사는 저는 네. 어제 네. 그 인천공항 가 있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같이 뭐냐면, 가셨었나요? 아니요, 같이 가지는 않았는데 네. 이규현 검사가 엊그제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걸 제가 봤어요. 네. 애들이 아빠 우리는 왜 제주도만 가? 출금. 3년 2개월째예요. 이미 1심 판결에서 선고유예 받았어요. 일부 문서를 이게 말하자면 사건 번호를 예. 이렇게 일단은 사건 번호를 써서 예. 출국 금지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김학이 지금 출국.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때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관례였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신은 피의자로 입건이 안 돼서 피의자로 형식상 입건이 안 돼서 사건 번호가 아직 안 나왔어. 하지만 얘는 피의자야. 그렇잖아요. 예.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사건 번호 나왔습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체포할 때 그렇죠. 도둑질하는 사람 사건 번호 없어요. 하지만 네. 피의자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피의자 실질서를 택하고 있거든요. 예. 피의자 형식설은 사건 번호가 나온 사람만 피의자로 본다고 피의자 실질서는 실제 피의자면 피의자다. 그렇지. 예. 그래서 피의자 실질서를 대법원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둑질하는 사람은 사건 번호 없어도 피의자인 겁니다. 그래서 저 출국 체포하죠. 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체포했다. 체포했어. 그리고 공란에 이거 사건 번호 쓰는 난이 있어. 네. 일단 사건 번호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문서에 관련돼서 네. 위법이 있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했냐? 너무해. 선고유예했어요. 예. 야 됐다. 이거는 예. 형식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현장 상황이나 전체적인 법치주의,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기존의 실정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률, 자연법적인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봐서는 선고유예, 야 선고하지 않을게. 몇 년 지나면 죄도 없어지는 거야. 1심에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도 출국금지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호주 대사는 그렇게 보내고. 호주 대사는 그렇게 보내고. 그러니 정말 다른 거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본인이 어떤 가치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선택했을 때 현실에서 닥치는 고통과 고난 저는 본인이 감당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애가 아빠 왜 우리는 제주도밖에 안 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예. 조국 대표 조민 씨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아유. 그 다음에 또 예. 한 분이 같이 입당을 하시는데요. 예. 한 분은 이제 윤영상 저 카이스트대 그 교수. 근데 이분은 저랑은 굉장히 오래 알고 있는 분이고 예. 평생 진보정당에서 일을 해오신 분이에요. 정책을 담당을 했고 노회찬 대표와 노동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노회찬 대표와 오랜 기간을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분인데 이분도 오늘 입당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N9 정상진 대표라고 예 알지. 아트9이라는 극장 아니 저기 저 뉴스타파 그 네. 최승호 PD가 예 자백할 때 정산진 대표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제작했죠. 그거 영화관에 올리지도 못했어요. 예. 뭐 그대가 조국 영화도 예, 그대 가지고. 예. 그다음에 노회찬 대표 다큐인 6411
그렇죠. 관여를 했고요. 예. 지금도 예술영화 전용관을 이수역에서 그렇죠. 운영을 예. 하고 있어서 메가박스랑 같이 있죠. 예. 아트나인이라는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영화인들이 거기 모여서 예.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예. 작당 모의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입당하신 분이 이규원, 그다음에 윤영상, 그리고 정상진 이런 분들이 오늘 입당을 합니다. 야, 인재가 모입니다. 여러모로 인재가 모이네. 예. 그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네. 조국 혁신당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 지민 비조를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척의 배를 달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지역구 민주당 찍으러 오신 분들이 조국 혁신당을 선택해 달라라는 것을 조금 이제 살짝 넘어서서 오늘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직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비조 지민, 비조지민. 비례 조국 혁신당 찍으러 나오시는 분들 예.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꼭 찍어주십시오. 그렇죠. 예. 분위기가 그렇게 가야 이제 서로 간에 시너지가 될 윈윈하는 거. 거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프로야구 보시면 예. 동군 서군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었을 때 있죠. 이렇게 예. 하잖아요. 예. 프로야구 올스타전 할 때 아직도 하나? 합니다. 아직도 그때는 해요? 이제 이름이 조금 예전에는 동군 서군 그랬는데 요즘은 예. 이름이 무슨 올스타 팀 무슨 팀에서 영어 이름으로 하던데 예. 팀을 짜서 이렇게 경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전체 팀, 국민의힘 그러네요. 팀이 지금 겨루는 선거입니다. 진영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갈라치기, 감정적인 대립, 저는 이거를 가장 많이 지금 우리가 피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민 비조하실 분들은 지민 비조 해주시고요. 비조 하실 분들은 예. 꼭 지민 해달라라는 말씀. 12척의 배를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TV의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